네,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39회 원불교 사상연구원 학생대 발표 사회를 보게 된 원영상이라고 합니다. 원불교 사상연구원의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좀 시끄러워졌는데요. 그나마 좀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사상연구원 학술대회가 정기적으로 있는데 이번 학술대회는 특별히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서 술 발표 대회입니다. 한국의 근대를 다시 묻는다 두 번째인데요. 최근에 저희 총장님도 계신다고 개벽대학을 모토로 해서 한국 사회의 인문학 중심의 대학으로 나가려고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핵심 연구원이 바로 저희 원불교 사상연구원입니다. 당연지역으로 총장님도 원장님이시고요. 지금 이제 개벽에 대한 문제, 또 근대에 대한 문제가 학계에 그야말로 그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지원지가 바로 저희 원불교 사상연구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연구원을 둘러싼 원광대, 또 원광대를 둘러싼 바로 이 호남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넓게는 동아시아 문명, 그리고 또 서구와 또 이쪽 아시아 문명이 교차하는 바로 한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다들 뭐 휴가도 가고 또 쉬는 그런 방학 기간인데요. 저희 학술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를 보고 또 마지막에 그 종합 토론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저희 총장님 환영사가 있고요. 그리고 네 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경희대의 김상준 교수님께서 동학문민혁명과 동근대의 충돌,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일본의 요카이치대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는 기타지마 기신 선생님의 토착적 근대화의 지구적 전개,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요. 세 번째 발표는 대전대 안호성
동학의 근대성, 생명, 평화 사상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조성원, 허남진 두 분 선생님께서 번역의 근대에서 창조의 근대로 개벽파의 개념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네 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은 또 토론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영사로 저희 박상 박명수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해탄의 그 거센 역사의 광풍을 뚫고 찾아주신 기타지마 선생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에 귀중한 시간을 내서 기조발제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김상준 교수님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안효성 교수님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예. 또 오늘 이 작지만 사실은 큰 학술대회를 위해서 그야말로 물신양면으로 올려주신 우리 원영상 교수님, 또 발제를 준비해 주신 조성환 하남진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상대사께서 주신 법성계에 한 작은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구절이 있죠. 이름이 진주 감시방. 오늘 74주년 대한민국 광복절에 그리고 원광대학교 개교 74년째 이 광복절에 아주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학술대회가 저희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저희 지난 1세기 반 정도의 우리 한반도에서의 이 근대가 얼마만큼 왜곡되어 있었고 또는 잘못 알려져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통찰의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통찰의 귀중한 발제를 우리 김상준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근대에는 개벽을 키워드로 하는 개벽파를 중심으로 하는 자주적이고 자생적이고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우리의 주체적 근대의 길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마 그 길의 연장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오늘의 우리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의 이 귀중한 학술대회의 장에서 우리 안의 우주적 보물을 확인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제시했던 주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그 근대의 길과 방향과 사상이 폐쇄적이고 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고 사람과 사람을 뛰어넘어서 사람과 하늘, 사람과 우주 만물 모든 종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마 그 키워드는 생명평화를 말로 할 수 있겠죠. 그 대장강으로 우리의 영혼과 꿈이 하나로 합일되는 장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술대회지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큰 울림이
영성과 이성의 커다란 자양분이 마련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오늘 광복절이네요. 광복절. 오늘 그 대통령께서도 전에 대통령은 창조경제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평화경제, 평화산업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저희 학생대회가 그것과 직결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우리 한국의 주체성 문제 그리고 한국이 진정한 평화의 국가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목으로 저희 학술대회를 자리매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또 이 그야말로 과거 1세기 또는 한 세기 반을 돌이켜보는 그런 아주 심층적인 학술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발표해 주실 네 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발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50분 정도인데요. 4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10분은 우리가 청중들로부터 함께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희대 김상준 교수님께서 동학농민혁명과 두 근대의 충돌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에서 온 김상준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하고 해방 그리고 건강체육에서 비슷하게 심사위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대학교 성대함 저는 평소에 그 총장님 노무현이나 친숙해진 적은 처음 뵙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토사철군과 많은 것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여기 모시고 하게 돼서 뜻깊게 사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해서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훌륭한 경제자분이 계셨고 여기 강 총장 분들도 뛰어난 경제자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는 사실은 이 대단히 이렇게 유서가 깊은 영웅이라고 많은 훌륭한 연구자들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분야가 감히 이제 학계에서 말하는 전공 영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분야를 가지고 내가 학위 논문을 썼던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연구 분야가 사회과학에 속하고 이야기를 해온 것은 그러니까 관심 당연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근대 세계 역사를 보는 시각이 기왕의 시각이 때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한국 코리아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특히 이 근대 세계사 속에서도 여전히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시각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글을 몇 차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이제 동학혁명에 관한 연구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감히 이런 발표를 드린다는 게 대담스러운 느낌이 있으나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각도에서 그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해 왔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학농민혁명에서 혁명 이름 붙입니다. 왜 혁명이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릴 때 학생 시절부터 이제 혁명하면 이제 이 근대 세계에서 혁명 많이 배웁니다.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많은 혁명들을 배워왔어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혁명인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에서 어떤 특이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혁명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체제 자체를, 레짐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의미인데요. 그랬을 때도 제일 결정적인 측면이 되는 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서브리니티라고 하는 주권의 문제가 그런 어떤 체제나 레짐의 정치적인 최종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의 단위가 바뀐다는 점에 있거든요. 영국 혁명 그렇지 않습니까? 왕목을 날립니다. 찰스 1세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레짐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혁명 마찬가지입니다. 황제의 목을 날립니다. 러시아 혁명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제, 기존에 존재했던 앙샹 레짐을 완전히 들이엎는다는 그것의 상징이 기존의 군주, 서브리니티죠. 그리고 당시 체제의 주권을 대표하는 것은 황제였고 왕권이죠. 목을 날리면서 앙샹 레짐을 교체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근대적인 혁명의 표준적인 타입입니다. 근데 동학농민혁명은 혁명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냥 크게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영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 혁명과 같이 밑으로부터 기존 체제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기층 민중들이 일어서서 봉기를 한 겁니다. 봉기를 했는데 봉기의 결과에 나타난 어떤 통치 체제를 보면은 그렇게 왕의 목을 날리고 앙샹 레짐을 완전히 깔아엎고 뒤집어 가지고 하는 그런 혁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분야 연구자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통치 체제를 직강소 체제. 이 직강소라고 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전봉준 국방부의 공기를 1차 공기라고 2차 공기를 하죠. 과거 공기를 2차 공기를 하게 되고 전주성까지 올라가지고 전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4월 음력. 그런데 그때 바깥에서는 흐름이 요란했어요. 그러니까 한양의 공정 안에서는 막 감론을 가지고 갑니다. 농민군이 막 서울로 이렇게 한양으로 밀고 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청해가지고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정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 대부분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 군대가 들어서 되겠나?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청나라하고 일본은 호시탐탐 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이제 이공장이나 원세계가 조선에 개입할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원세계 쪽이 이공장 명을 받고 원세계 쪽이 한국에 이제 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관료들을 오히려 움직여가지고 조선에서 청나라에 파병을 할 수 있도록 움직입니다. 근데 일본은 중국에서 원세계 이공장 그 비서 라인에 이렇게 스파이를 다 심어놓고 있었어요. 조선에서 논의하는 것에 그 스파이가 다 보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나라 조선 라인에서 파병 그 사인이 나오게 되니까 일본이 먼저 파병을 하게 돼요. 하루 사이.
그래서 음력 그 5월 5일날 청나라는 군대를 약 2,500명 정도 라고 하죠. 이게 청나라는 이제 그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니까 아산만을 군대를 보낸다. 그래서 보내야 된다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일본은 바로 그 다음날 군대를 바로 쟁을포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위 국제법이라고 하는 유럽 공법에서도 어떤 개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외국 군대가 상대방 국가의 수도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군대는 바로 쟁을포로 군대를 8,000명을 보냈고, 그래가지고 바로 한양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주성에 있던 이 농민군하고 관군, 전라도 관찰사 이런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그러면서 맺은 게 바로 5월 7일날 맺었던 전주 화약입니다. 전주 화약이 뭐냐? 사실 그때 농민군하고 관군이면은 농민군은 앙샹레이즈는 봉기항 혁명군이고, 관군은 앙샹레이즈는 군대 아닙니까? 군대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쪽이 협력을 합니다. 이 전주 화약입니다. 공치를 하자라는 거. 요즘 말은 거거는 때예요. 그래서 전라도뿐만 아니라 그 농민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제 삼남 일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쪽이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농민군이 다스리고 있는 이제 관할에 있는 이쪽은 전부 민관이 공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주 화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농민군이 올라가서 일본군하고 관군하고 연합군에게서 패퇴하게 되는, 전주 밑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11월경까지 길게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이 관민이 공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혁명군하고 새로운 체제를 주장하는 혁명군하고 기존 체제에 있던 관군이 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모던 히스토리에서는 들어본 바가 없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혁명군하고 기존 관군이 연합을 해서 공치를 하는 말이에요. 난 잘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공치라는 것도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전라도 관찰사가 분명히 세합을 해서 몇 번이나 공표를 해가지고 전라도 전역에 그런 공문을 내리거든요. 너희들 이제 각 목사라든가 지방 그 수령들 이런 사람들 그 농민군 지강소랑 협력 잘해야 된다. 그걸 여러 번 내린다. 4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내리고 진행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내부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군에 대해서 더 어떤 적대감을 가진 관군 측도 있었고 지방 유림도 있었고, 반대로 농민군 쪽에서도 기존체에 대해서 더 적대감이 강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충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주 화약 이후에 6개월 정도는 관민 공식이었단 말이에요. 동학군이 결정적으로 군사적으로 패배하기 전까지는 관민 공식을 해왔다.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저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조선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정치 이론에서 보는 조건하고 크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양 근대 조건에서는 뭐 토마스 홉스 그 전에 장고등에서부터 여러분들 그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조건 이론에 보면 그렇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다. 배타적인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조건, 유교적 조건과는 공치적이 있습니다. 공명 자신부터 전국시대에 그런 공칠 사상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런 게 계속 확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력이 들어서는 때도 보면은 뭐 범증원이라든가 어한석이라든가 주희 전부 공치론들입니다. 군주가 재상들과 사대부들과 같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이게 이제 조선 시대에 오게 되면 조선 후기에는 특히 이제 유교가 대중화되지 않습니까? 전봉준 같은 사람도 이런 확산된 자신이 유자이기도 하지만 하층 유자지만은 많은 유저들이 농민들도 유교 사상에 익숙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게 조선 후기였고, 그러니까 이 유교적 공치 폭이 크게 확산되었던 것이 또 조선 후기였고, 이것이 또한 표현이 됐던 게, 그러니까 왕이 지금 통치를 잘못하고 있다 하고 농민들이 봉기를 했지만 이게 그러면 왕은 목을 날리자, 들어엎자라는 방식이 아니라, 자 우리가 유래로 주장해왔던 민주방법 원칙이라든가 손흥함사하는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에 잘 해왔던 것처럼 다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관찰사를 애초부터 전주로 보낼 때부터 보정하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보정하고 전라도 관찰사가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농민들 하는 이야기가 참 맞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좀 잘 해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이때 혁명구니까 무조건 나랑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그 내부에 혁명구는 어떤 주체들하고 조선왕조에서 우리 주권 행사, 왕부터 관찰사로 이어지는 지방 수령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유교 공치의 오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 유교가 대중화되면서 그런 농민혁명군과 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것, 그런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파격적인 것, 이것이 동학 농민혁명의 어떤 주권 현상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고, 이 점에서 유럽에서 흘러온 근대적 주권 사상하고는 크게 다른 새로운 형태의 주권론이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제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정치적 영역에서도 이제 이 근대성 흐름이 세계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유럽이 외항에 나서면서 전부 아시아로 간다고 하다가 나오는 길이죠. 한쪽은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를 돌아가면 인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나왔고, 콜럼버스 같은 사람은 아니야, 저기 지구는 둥그니까 이쪽으로 가면 바로 아시아 중국을 갈 수 있어 하면서 가다가 느닷없이 만난 게 아메리카인데 그건 인도라고 했죠. 인도 내인데 좀 올라가면 중국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무튼 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가려고 했느냐? 요즘도 이민 가는 거 보면은 어디 찾아가는 거 보면 왜 찾아갑니까? 그 잘 사는 데로 가는 거거든요. 기회를 더 보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대항해가 점차 유럽세가 아시아로 돌아가지고 인도, 동남아 점차 세를 확장해 가면서 서구의 자체가 힘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동아시아까지 들어오고 이제 급기야 중국, 일본, 조선까지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오게 될 정도까지 되면은 이쪽의 근대적 주권관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봤던 동학혁명에서 봤던 유교 주권론에서 봤던 주권 사상과는 굉장히 다른 주권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독점적 주권관. 그리고 공치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말로 거버넌스 하는 게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공공정책대학원도 있고 이런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게 요즘 21세기 현상인데 협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주민들, 시민들과 이 사상은 이제 비로소 20세기 후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새로운 사상인데, 이 사상의 원형은 그러면 어디 있다고 봐야 되는가? 우리가 프랑스에서 왔나? 영국에서 왔나?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쪽은 계속 민주주의를 확산해 가면서 그런 경로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봐서는 어디서 왔다고 봐야 돼요? 지금 노망대교에 있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공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 공치 현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유럽이 대항해로 나갔던 시대에서부터 동아시아는 유럽도 하나의 어리 모던 유럽 상태였다. 초기 근대의 상태였다면 역시 동아시아 역시 또 하나의 근대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어리 모던 상태였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서유럽과 동등한 최소한 동등. 왜냐하면은 당시 서유럽에 처음에 유독 아시아에 도달했던 사람들, 특히 중국 쪽, 조선 쪽, 일본 쪽에 도달했던 사람은 깜짝 놀랐거든요. 대단한 게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건 이제 제가 그래 조금 써놨으니까 그런 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먹고 있었을 뿐이지 그동안에는 이제 아편 전쟁 이후로 동아시아가 워낙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워낙 낙후에 있었으니까 별 수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다 까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학농민혁명에서 우리 지강석 공시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명해야 될 것이냐. 그게 저는 우리가 다시 해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가 그냥 공부하다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거꾸로 이거 우리가 했던 건데? 그런 생각이 거꾸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세계사적으로 그런 그 두 개의 근대,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었던 그 근대의 유형들이 그렇습니다. 서구적인 형태의 정적, 경제적인 근대 세계 시대가 세계를 재패한 셈이죠. 그게 2차 대전까지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점차 세계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일방적인 어떤 그 구미 사회가 대부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체제에서 점차 다 지배를 받던 그 해방들이 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동아시아의 힘을 과거 상상하기 어려웠죠. 동아시아가 어떻게 컸지?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 동남아까지 해서 지금 인도도 일어서고 있고 언제 이랬었지? 이런 적이 없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이야 이런 말도 하고 있지만은 난센스입니다. 2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이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가. 동아시아만이 아닙니다. 아랍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시아 세계는 바로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익숙했던 과거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세계를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동학농민혁명도 바로 그러한 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제가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근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보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를 보십시오. 아메리카, 아프리카 돌고 이제 남아시아, 동아시아 돌아가지고 쭉 보는 코스를 보면 계속 식민지를 만들면서 근대의 자기 내용을 채워요. 식민지를 통해서. 즉 유럽이라고는 자기 나라가 있지만은 바깥에 시민들을 만들면서 그 자원과 재고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적 국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커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팽창주의라고 그러죠. 팽창근대라고 부릅니다. 팽창, 익스펜션은 영어로, expand라고 하는 것은 넓어진다는 말을 X라고 하는 것은 바깥이라는 거예요. 자기 바깥으로 계속 나가가지고 넓히는 겁니다. 바깥의 시민들을 빼앗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확장 근대였다. 팽창 근대였다. expansive modern이었다. expansive modern이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럼 반면 이 동아시아적인 근대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근대를 보면 정치적으로도 이제 공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주권 자체를
안으로 공유하면서 깊게 만드는 거예요. 안으로 넓히는 거. 경제적인 방식 저는 이걸 그렇습니다. 이 서구권대 팽창 방식을 보면 바깥으로 가서 시민지를 만든다, 바깥에서 플랜테이션을 만든다, 상강무역을 한다, 전부 그쪽 주인을 노예화한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가지고 여기서 노예 만들어가지고 광산에서 채취한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전부 바깥에 있는 것을 이지 뜯어오고 만들어가지고 합해가지고 경제적인 팽창을 확장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적인 확장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짓고 있는 우리 농사를 보십시오. 계속 그 안에다가 개량을 하고 뭐 물도 개량을 하고 또 노동 방식도 더 개량을 하고 노동 방식 어떤 생산 요소 배치 방식 그리고 또 국가는 국가대로 어떤 그 저수도 만들어주고 품종 개량도 확산해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로 확장하는 것이냐 계속 주어진 영토 안에서 안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간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죠. 안으로 확장하는 그래서 저는 이건 팽창과 구조되는 또 다른 형태의 특이한 확장이다.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보도 방식을 해왔다.